샴발라. 그곳은 수천 년간 티베트 너머 어딘가 유라시아의 얼음 봉우리와 한적한 계곡에 접근할 수 없는 낙원이자 보편적인 지혜와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장소였습니다. 1933년 제임스 힐튼은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지평선에 대해서 썼고, 할리우드는 1960년대 영화 샹그릴라에서 이곳을 묘사했으며, 쿤둔, 리틀 부다, 티베트에서 7년과 같은 영화는 마법처럼 보이는 유토피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저명한 작가들도 샴발라의 비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평화, 평온의 장소를 의미하는 샴발라는 티베트에서 완벽한 존재와 반완전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인류의 진화를 이끄는 공동체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만이 샴발라에 살 수 있다는 전설이 있고, 완벽한 편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고통과 궁핍 또는 늙지 않는다는 곳입니다. 또한 사랑과 지혜가 다스리고 불의가 없으며, 주민들은 장수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식은 깊고 기술 수준은 고도로 발달했으며, 법률은 온화하고 예술과 과학에 대한 연구는 모든 범위에서 성취되었지만 외부 세계가 달성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샴발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을 찾으려 시도하는 수많은 탐험가와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지도에서 그 물리적인 위치를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샴발라가 유라시아의 산악지역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이들이 샴발라는 바로 이 세계와 저 너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대 문헌에서는 마법과 신화의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대 불교, 베다 철학 또는 기타 동양 전통의 글들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한 가지 좋은 예는 양자 물리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듯한 존재의 다른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식의 수수께끼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니콜라 테슬라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중 일부가 고대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연금술을 연구한 아이작 뉴턴을 포함하여 우리의 앞선 시대의 선구적인 과학자들, 그들 대부분은 신비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불교 철학과 양자 역학은 서로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고대 문헌에 숨겨져 있는 지식들을 성급하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제 고대의 지혜와 현대 지식사의 연관성이 깊을 수도 있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대 기록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환상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오래전에 살았던 철학자가 쓴 고대 그리스 사회에 대한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같은 철학자가 진보된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플라톤의 설명에 대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알려진 경험 밖에 무언가에 직면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곧 닫히곤 합니다. 게다가 다양한 전통의 몇몇 고대 문헌에서는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전통의 몇몇 고대 문헌에서도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 중 한 곳이 바로 티베트 불교와 힌두 전통에서 언급되는 샴발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찾기 어려운 우리 행성에 숨겨진 왕국이었으며, 또한 영적인 장소처럼 보입니다.
1985년 칼라차크라 입무식의 한 연설에서 달라이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소속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업력으로 거기에 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찾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는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곳은 인간계의 깨끗한 세계 정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이 공덕과 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요? 이것은 한때 아틀란티스를 인도했던 영적인 원리에 대한 플라톤과 다른 학자들의 설명과 매우 흡사합니다.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33도 메이슨이었던 맨리 피 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틀란티스가 침몰하기 전 그들의 땅은 빛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빛나는 입문자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운명임을 깨닫고 불행한 운명의 대륙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교류를 지닌 이 아틀란티스인들은 이집트의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최초의 신성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경전의 토대를 형성하는 거의 모든 위대한 우주론적 신화는 아틀란티스 신비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샴발라는 많은 연구가들이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는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알려졌지만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숙련자 형제단과 그들의 우두머리가 있는 실제 땅이나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세계 역사의 특정 시기에 샴발라로부터 또는 더 정확하게는 우리 자신의 5번째 뿌리 인종에서 사람들 사이의 영적 및 지적 작업을 위한 메신저 또는 사절이 나오곤 합니다. 이처럼 샴발라는 인간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장소이지만 그것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지하나 다른 차원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히말라야 어딘가에 묻힌 잃어버린 왕국으로 묘사되는 샴발라라는 이름이 칼라 차크라 탄트라로 알려진 시간의 수레바퀴 기록에 등장합니다. 이 칼라 차크라의 교리는 높은 수준의 불교 마하야나 가르침에 속하는데 샴발라에서는 사람들이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며 불교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전쟁이나 슬픔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칼라 차크라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샴발라의 땅은 계곡에 있다. 연꽃의 꽃잎과 같은 눈 봉우리의 고리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앙의 신성한 호수 위에는 우뚝 솟은 9층의 수정상과 청금석, 산호, 보석, 진주로 장식된 궁전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샴발라는 인류가 시간과 역사의 파괴와 부패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간에 세상을 구할 준비가 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샴발라의 예언에는 32명의 왕이 각각 100년 동안에 통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흘러가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외부 세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외부 세계 지상의 인간은 전쟁에 집착하고 권력 자체를 추구하며 모든 영적인 생활은 짓눌리고 물질주의의 승리로 이끕니다. 결국 악한 폭군이 나타나 공포의 전제적인 통치로 지구를 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완전한 몰락과 파괴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일 때 안개가 걷히고 샴발라의 얼음산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샴발라의 32번째 왕은 외부 세계 폭군과 그의 하수인들에 대항하여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 큰 전투에서 폭군은 결국 파괴가 되고 평화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래에 누가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증거가 있으며 누군가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전설은 육지로 떠돌다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UFO
또는 이상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나사 우주 비행사이자 프린스턴 물리학 교수인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는 우리가 접촉하고 있던 어떤 문명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방문했다는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UFO와 어떤 문명에 대한 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비행 접시가 바다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는 꽤 흔합니다. 그들은 수중 침수 물체라고 불리며 오늘날 수백만 명에 달하는 피접촉자들은 종종 우리 자신의 행성 내부에 존재하는 존재, 즉 영적인 존재, 위대한 지성을 가진 빛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소문 외에도 실제로 이곳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훈장을 받고 남극 상공을 비행한 미국 해군의 고위 장교였던 리처드 버드 제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북극 상공을 직접 비행하면서 그곳에 이어진 곳을 통해 지구 내부로 여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호수, 강, 푸른 초목 등을 보았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다가선 경험에 그의 모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던 하이점프 작전이라는 탐험에 참여했습니다. 그 작전에서 버드 제독이 이끈 팀의 주요 목표는 남극의 연구기지를 구축하고 혹시 모를 나치 잔당의 수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기계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은 그가 남극으로 숨어들은 나치로 의심되는 자와 접촉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그가 접촉한 것은 실제 나치였을 수도 있지만 미지의 장소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과 처음으로 상호작용을 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버드 제독이 만난 존재들은 핵무기의 개발과 지구의 전반적인 평화에 관심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잘 알려진 러시아 탐험가인 니콜라스 레리도 샴발라가 북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몽골과 중국을 거쳐 티베트 국경까지 여행했으며 그가 라마와 대화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위대한 샴발라는 바다 너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하늘의 영역이며 그것은 우리 지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극의 일부 지역에서만 눈부신 샴발라의 광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입구는 높은 산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자 라마는 레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샴발라는 인류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항상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법의 거울에서 지구의 모든 사건을 보고 그의 생각의 힘은 멀리 떨어진 땅에까지 이르릅니다. 샴발라의 주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곳에서 만일을 위해 준비된 세력과 찬란한 성취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말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만일에 그곳에 입구가 있다면 남극이나 히말라야를 포함한 여러 산맥의 깊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샴발라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비밀이 잘 보호되어 있어 그곳이 부르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딘가 존재하고 있다는 아련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샴발라는 극지든지 지하이든지 또는 다른 차원이든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가 지상에 있는 곳 중에 미탐사 지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은 곳이 있다면 바로 금지구역인 극지방,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깊은 땅속 지하와 깊고 어두운 바닷속 저 아래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구 중심에 있는 코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현재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구 핵의 구성에 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지식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가정에 기초한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교육을 받았던 지구의 핵 구성에 대한 증거는 사실 매우 적절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매우 간접적인 추측입니다. 우리는 지구의 깊은 내부를 직접 샘플링할 수 있는 수단이 결코 없으며, 따라서 만일 지구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행성의 내부를 본 적이 없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행성에 대한 것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지구 핵에 대한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바다 깊은 곳도 저 멀리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 도구로 관측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론을 세운 것입니다. 아마 저 멀리 우주를 향한 노력과 투입되는 자금을 이 지구상에 투입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와 이론이 아닌 사실에 접근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그렇게 집구석부터 살펴보지 않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나름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속이 비인 지구의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차원의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 발 아래에 뭔가 색다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면 스위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있습니다. 그는 현대 수학적인 용어와 표기법뿐만 아니라 특히 수학적인 함수 개념의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되며 약 1천여 권의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수학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학자조차도 지구가 속이 비어있고 게다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상 다른 영상들처럼 이번 이야기도 일부 내용으로 끝이 나겠지만 말이죠. 여기 지구 차원에서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은 항상 내부로부터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상의 샴발라 또는 서구에서 엘도라도 또는 샹그릴라라고 부르는 삶의 근본에 대한 탐구로 인도합니다. 어쩌면 샴발라는 우리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신화적 왕국이나 동화 또는 신화 속의 천국일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은 샴발라에 대한 것들을 단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비웃곤 하지만 이 낙원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법의 왕국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만 드러날 수도 있으며 이는 과거의 뇌리에 박힌 지식을 모두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감각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에 대하여 먼저 보고 나서 믿으라 라는 조건이 붙겠지만 사실 그 반대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먼저 믿어야 보일 수 있다 라는 의미이며 이는 세계적인 믿음들은 서로 다르지만 유일한 공통적인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영혼이 맑아 보이시네요. 도를 믿으십니까? 하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어쩌면 사람들이 바라는 황금 시대는 종말처럼 느껴지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걸까요? 샴발라의 비밀과 예언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는 걸까요? 우선 샴발라의 예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샴발라는 우리 영혼 속 기억의 일부이므로 우리의 집단의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신화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평행 세계 또는 차원에 있다고 생각되는 신화의 낙원 샴발라는 1000가지의 이름을 가진 땅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이곳을 파라데샤 또는 아리아바르샤라고 부르는데
베다가 나온 땅입니다. 불교에서도 샴발라라고 부르며 중국인들은 이곳을 서왕모의 낙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인들은 그것을 벨로보드에와 지나이다로 알고 있었고 밀교 문학에서는 샹그릴라, 아가르타, 살아있는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단의 땅, 하얀 물의 땅, 빛나는 영혼의 땅, 살아있는 불의 땅, 살아있는 신들의 땅, 경의의 땅 등으로 불렸습니다. 켈트족의 경우는 환상의 안개 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아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석하기 까다로운 전통들에서는 행성의 진정한 중심, 세계의 영적 강국이자 숙련된 형제단의 심장부로 간주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 원하는 대로 불렀지만 공통적인 점은 불멸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려진 곳이며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해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였으며 그것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또한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중인 것처럼 샴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영역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기도 하며 평행 차원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샴발라는 꿈을 제외하곤 거의 잊혀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치유와 활력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곳은 시간이 없고 힘과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문에 들어갈 만큼 운이 좋은 여행자들에게 깨달음을 제공하는 땅처럼 보입니다. 먼저 기억하고 열쇠를 찾은 다음 탈출해야 한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미로이며 탈출구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샴발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탈출하여 그곳을 향하는 경로는 비록 구식이지만 여전히 시도되고 테스트되었으며 사실처럼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지구계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연군술에 의한 변환의 실험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구계라는 환상을 벗어난 바깥 세상의 운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이 지구계에서 우리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오래된 카르마를 불태우며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티베트와 몽골 사람들은 샴발라가 완전한 존재와 반완전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인류의 진화를 인도하는 공동체가 있는 숨겨진 왕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관문인 영적 장벽에 의해서 비신자들에게 숨겨진 샴발라는 땅 아래 지하세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정상은 극지방을 도는 7별인 큰 검자리에 회전하는 별자리에 맞춰져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발론의 장막 안에 숨겨진 듯한 이 우주적인 조화의 영역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 낙원의 모습을 본따서 자신들 도시 중심에 사원과 피라미드를 건설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지상의 천국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산의 집이라고 불리는 사원을 지었고 그것을 하늘과 땅의 유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 허브는 하늘이었고 지하 세계 및 인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7개의 층이 정상에 있는 사당으로 이어지며 아래에 있는 7개의 문이 지하 세계의 전설을 반영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도 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남서부의 글래스턴버리도 한때 이러한 센터 중 하나였습니다. 글래스턴버리 토르의 이상한 모양을 가진 언덕에 있는 정상은 중세 교회보다 훨씬 먼저 신성한 성지가 있던 곳입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지하세계 웨일스식 이름을 가진 입구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중세 웨일서 자료에 따르면
이 용어는 매우 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고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브리튼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토르를 둘러싸고 있는 7단 미로의 증거가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발견되었던 것이죠. 이 지역은 멀리 청동기 시대와 그 이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권력의 장소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샴발라는 티베트 신비주의의 가장 높고 가장 비밀스러운 분파였던 칼라차크라의 근원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칼라차크라 탄트라 예언에 따르면 외부 세계의 모든 영적 가치가 전쟁과 파괴로 손실될 때를 대비하여 깨달은 왕의 계보가 최고의 지혜를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샴발라 왕국에서 위대한 왕이 나타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황금의 시대를 세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샴발라의 예언은 다가오는 황금기에 대한 암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심령주의를 극복하고 전 세계로 퍼질 것이며 이후 권력과 물질주의를 따르는 야만인들은 정복할 것이 더 이상 없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악한 왕 아래 연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되면 안개가 걷히고 샴발라의 얼음산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샴발라의 약속의 땅을 본 야만인들은 그들의 끔찍한 무기로 무장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샴발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샴발라의 32번째 왕 바키를 가진 분노한 자는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야만인들의 군대를 파괴하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샴발라의 통치가 세계를 뒤덮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가져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일하지 않아도 자라날 것이고 질병이나 가난은 없을 것이며 미움과 질투는 사랑으로 대체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위대한 성현들이 다시 살아나 시대의 참된 지혜를 가르칠 것입니다. 바퀴의 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인도의 사상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는 지상을 무력이 아닌 정법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황제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불교나 힌두교, 자이너교 등의 종교에서 이상적인 군주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는 아마도 그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바퀴를 운이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를 말 그대로 둥근 비행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칼라차크라에서 예언된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가르침도 찾을 수 있는데 침략의 심리적인 전과 함께 침략자를 물리칠 다양한 기계를 만드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에서는 암흑기가 인도에서 대전쟁이 시작되는 서기 2424년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류는 날아다니는 말과 공중을 나는 배를 타고 있는 샴발라 군대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구출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은유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지의 UFO를 설명하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신성한 기록인 마인드 테르마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마음에 심어졌다가 나중에 보물 경전의 계시자인 데르톤이 자신의 정신적인 연속체에서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경전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억일지도 모르는 것이며 어쩌면 우리의 DNA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 테르마스는 명상이나 수명 상태를 통해 우리에게 공개될 수도 있는 걸까요? 만일 이 기록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중 일부는 실제로 경전을 물리적으로 손에 들고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어쩌면 배분 현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뭔가를 들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에서 잡은 뭔가를
실제 물리적인 현실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상 같은 표현은 샴발라를 방문할 수 있는 개인이 그의 명상 상태에서 지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물리적인 물체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샴발라. 그것은 과연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이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샴발라가 자신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샴발라가 물질 세계에 있다는 생각은 티베트 전통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나 그 위치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다르기도 합니다. 티베트 문헌에서는 마치 샴발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듯했고 힌두교와 불교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메루산을 샴발라의 위치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곧 지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동시에 천국의 정점을 둔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 정상에는 힌두신 인드라의 고향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강력한 빛을 발산하는 웅장한 중앙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박혀 있고 맛있는 과일이 무성한 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원형 바다에서 떨어진 황금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 대륙인 짬부드 윗바는 물질적인 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의 대륙은 노란색의 빛의 경로를 따라 윤회하는 영혼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까운 행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티베트 종교 문화는 샴발라의 기술이 마치 고도로 발전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궁전에는 생명체를 연구하기 위한 고성능 망원경 역할을 하는 렌즈로 만들어진 특수한 채광창이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샴발라의 주민들은 터널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왕복하는 비행체와 운송장치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죠. 한편 빛의 오아시스 샴발라의 저자 앤드류 토마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놀라운 왕국은 수백 마일 길이의 터널 네트워크와 함께 지상과 지하 모두에 존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이한 디자인의 운송장치들이 길을 따라 화려한 인공조명으로 번쩍이며 비춰집니다. 그 빛은 곡식과 채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이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공의 빛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 전설에서는 그곳을 불멸의 거처라고 불리는 신성한 산 근처에 지하 도시로 묘사되고 있는 루주라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부 티베트인들은 샴발라가 아마도 쿤룬 산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는 몽골과 중국 신강 지방 주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시베리아나 러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라마는 그것이 얼어붙은 북극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는 샴발라가 평행 우주 또는 더 높은 차원에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23년에서 1928년 사이에 니콜라스 레리는 원정대를 이끌고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 아틀라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길 35개를 가로질러 무려 15,500마일을 횡단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 여정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마법석의 일부로 여겨진 신성한 진타마니 스톤을 찾아 돌려주는 임무를 수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마교 전설에 따르면 시리우스 별일 수 있는 이 돌 조각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영적인 임무가 있다면 보내졌다가 그 임무가 완료되면 다시 반환되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 돌은 텔레파시로서 내부 세계로의 안내를 제공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그 신비의 돌을 회수했는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국제연맹에 의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 원정에 파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샴발라 전설의 존재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레리히는 훌륭한 신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가이자 탐험가였고 신비학협회와 국제연맹 회원이었으며 미 행정부에 영향력이 있었고 미국 달러의 국세를 부착하는 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지역과 그곳 사람들의 본질을 표현한 수백 점의 그림을 그렸으며 진정한 문화와 그리고 모든 과학적 창의적 연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1935년 레리히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국가가 박물관, 성당, 대학 및 도서관을 마치 병원처럼 존중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유엔 조직 헌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과 몽골을 거쳐 티베트 국경까지 여행하는 동안 샴발라에 대해 설명하는 라마를 만났습니다. 이때 당시의 라마는 샴발라의 사자들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위대한 왕국의 통치자조차도 때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샴발라의 비밀이 매우 잘 지켜지고 있으며 카르마가 준비되어 부름을 받지 않는 한 그곳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라마에게서 이러한 샴발라의 전설만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지역 민속설화를 연구하고 이 지역 사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내부 왕국과 동굴 및 빈 용암실을 조사하는 데 그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지하세계에 속한 부분이 천국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그 거주자가 초인에서 인간 이하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은 걸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야기와 함께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 발견된 적도 있는 걸까요? 샴발라의 영적 중심지에서 뻗어나는 많은 통로들에 대한 소문은 중앙아시아 전체 그 아래 동굴과 터널로 된 광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도 아래는 수많은 비밀 지하 통로가 있으며 그 입구는 바위와 같은 자연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보호된다는 것이죠. 또한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길고 벌집 모양의 터널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북쪽의 콜롬비아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거쳐 남쪽의 칠레, 동쪽의 아마존 정글까지 수백 마일을 이어가는 터널의 일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페루의 쿠스코에서 리마까지 이어진 다음 남쪽으로 볼리비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도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광대한 지하세계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콤에서 테베의 왕가의 계곡까지 뻗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테베의 지하세계는 고대 지혜 종교를 대표하는 뱀의 카타콤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의 채널 영상 곳곳에 등장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이야기에서처럼 과거의 조상들이 대격변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피신한 후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체로키 인디언들은 산과 강,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하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즈텍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아즈틀란이라는 땅에서 왔으며 세상의 파괴를 피하기 위해 치코모스톡 또는 황금의 7 동굴 도시라는 동굴에서 살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반신인 보타는 지하 통로를 뱀의 구멍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이 통로는 지하로 연결되지만 그 뿌리는 하늘에서 끝난다고 했고 그 자신은 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호피족 인디언들은 내면 세계에서의 조상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 키바라고 알려진 지하방에서 그들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은 연속된 4개의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첫 번째 세계는 화재로, 두 번째 세계는 극변동으로, 세 번째 세계는 홍수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택된 조상은 지하로 피난하여 화재와 극변동에서 구원을 받았고 세 번째 홍수 멸망에서는 속이 빈 커다란 갈대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마 인디언은 또한 지구 속에서 표면까지 뚫린 나선형의 구멍을 통해 그들이 지상세계로에 출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땅의 조상 기원에 대한 전설은 아프리카와 호주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땅 속에서 올라와 전국을 여행하고 새로운 부족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땅속 영역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거나 부족을 만들었고 일부는 다시 땅속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캐롤라인제도 파푸아 뉴기니, 말레이시아의 도착 전통에 따르면 고대 지상에 사는 거인 종족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때 잃어버린 대륙의 주민이었던 이들은 언젠가 다시 나타나 그들의 세계를 또다시 형성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트로비안드 제도의 원주민들도 그들의 조상이 특별한 구멍을 통해 지하 존재로부터 나왔다고 믿고 있으며 벵골과 버마의 부족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지하 세계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과거 히틀러 또한 샴발라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의 샴발라에 대한 생각과 오컬트 지식들은 집착에 가까웠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욕망의 뿌리는 오컬트와 요가를 공부했던 비엔나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릴 적에 히틀러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은 원주민 종교였던 베오티 컬트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경을 소개받은 이후 신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나중에 나치당이 탄생한 울티마 툴레라는 독일의 오컬트 그룹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후 히틀러는 미넨 대학교의 산스크리트어 학과장이 이끄는 조상기억부라는 것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산스크리트 연구와 함께 관련 연결들을 통해 나치는 행운과 웰빙의 고대 상징이었던 스와스티카를 채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가 이 상징을 디자인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치 이전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세계가 수천 년 동안이나 이 상징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탐험가 스웸 헤딘의 도움으로 히틀러는 여러 원정대를 티베트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나치는 샴발라에 접근할 수는 없었지만 신비로운 왕국인 아가르타와 접촉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당시 지도자들은 아가르타의 열쇠를 가진 한 남자가 이끄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신지학회는 샴발라가 영적 성장의 발전을 위해 인류 사이에서 일할 메신저와 교사를 보낸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카식 베일이 지구상에 여러 곳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중에 한 위치는 티베트 라사를 통과하는 자우선의 서쪽 어딘가에 있는 아시아의 고지대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은 오래전 배움의 심연 또는 지식의 바다로 알려진 광활한 중앙아시아 내해의 신성한 섬이었으며 지하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오늘날까지 고비 사막에 둘러싸인 오아시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위치로는 메루산 또는 수메루입니다. 힌두 신화에서 메루는 인드라 신이 사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신비한 산입니다. 그리고 메루산은 불교 우주론에서 세계의 중심산의 이름이며 여기에 승인 접두사 수가 추가되어 탁월한 메루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점상학적 위치 때문에 선택이 되었으며 지구의 북극과 지리적으로 같아 보이지만 실은 매우 다른 신비로운 북극입니다. 그렇다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리처드 버드 제독이 다녀왔다는 그곳이 어쩌면 북극은 북극이되 실은 전혀 다른 신비로운 북극, 그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걸까요? 한편 수메루라고 알려진 북극의 메루는 신들의 거주지이며 쿠메루라고 알려진 남극의 메루는 악마의 거주지입니다. 인디언의 올림푸스격인 메루는 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하며 그곳은 비밀 지식의 영역 입구를 감시하는 뱀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초기 베다 시대의 행복의 땅이기도 한 곳입니다.
밀교에서는 그것을 북극의 바로 중심에 두고 있으며 세상이 형성된 이후에 첫 번째 대륙이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시탄타라는 505년에 작성된 인도 천문학의 산스크리트어 논문에서 메루는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지구의 한가운데를 지나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반대편은 미국 남서부 호피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블랙 메사라고 믿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유명한 신작의 블라바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메루가 땅의 배꼽이나 중심에 있는 멋진 산이지만 그 뿌리와 기초는 바로 배꼽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북쪽에 있지만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중앙의 땅과 연결됩니다. 티베트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일반적인 운명을 피하고 불과 물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지구는 전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생명원에 의해 동력을 얻습니다. 이 에너지는 대제 피처럼 우리가 지맥이라고 부르는 정맥을 통해 몸 전체에 분배되어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따라서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은 지구의 중심 또는 그 배꼽에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지구의 관리인처럼 보이는 샴발라. 그곳은 마치 지하 통로로 연결된 보조센터들이 지구 전체에 흩어져 있는 전력센터의 중심처럼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칼데아 기록에 따르면 위대한 신이 인간들을 창조했고 신은 그 인간들을 위한 거처를 땅에 창조했습니다. 이란, 인도, 스칸디나비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마야 그리고 아즈텍에서도 샴발라와 같은 지구 내부 문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 일부에서도 응고된 물방울의 섬이라고 명명한 샴발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구의 꼭대기에 있지만 동시에 지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지붕 기둥은 땅의 축이었고 그 위에는 둥근 천장의 축이 있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실제로 샴발라가 천상의 궁전 바로 아래 있는 지구의 중심으로서 극성에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을 중심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인들 또한 그들의 타네테르 또는 신들의 땅을 최북단 쪽에 있다고 전하고 있었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전사왕자 아주나가 깨달음을 찾아 여행했던 현자의 행복한 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곳에 마법 과일나무는 불멸의 과즙을 생산했고 메루산을 둘러싼 네 지역 중 하나였으며 깨달은 시다가 간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체적인 샴발라가 있는데 그곳은 하이퍼보레아이며 영원한 여름의 땅이자 아폴로가 좋아하는 고향입니다. 고대 그리스 밀교의 오르픽들은 한때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디오니소스와 매년 한 시즌 동안에 지하세계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페르세포네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신들의 자리인 그 지하세계는 가장 먼 바다에 있는 극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만다야 교에서는 영원한 빛을 가진 이상적인 땅이 초인의 신성한 종족의 고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얼음산에 의해서 우리 세계와 분리된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이란어파에 속한 고대 이란 언어인 아베스타어의 용어 에리안넴 웨이자는 아리안계 이란인의 요람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7대 기후 중 그 어느 곳에도 위치하지 않고 중앙대인 8대 기후의 중심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최초의 인간은 가장 고대로 발달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식물들을 모아서 악마의 힘인 핵전쟁이 불러일으키는 치명적인 겨울로부터 그들을 구하기 위해 또는 언젠가 세계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바라 또는 울로 둘러싼 땅
그것을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바라 또는 낙원에는 내면의 빛을 은밀히 비추는 문과 빛나는 창이 있었으며, 여기서 바라라는 것은 대부분 거대한 배 또는 비행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 샴발라, 그것은 과연 현실 그 어딘가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이나 마음속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지구는 자연적이거나 또는 인간이나 다른 종들이 만든 인공터널과 동굴의 광대한 네트워크로 마치 벌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지진파 탐지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위치한 우리가 현재 대도로라고 부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일련의 동굴로 만들어진 지구 전체에 걸친 리본처럼 말이죠. 그 길이는 짧게는 수백 미터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고 두께도 수십에서 수백 미터인 이 리본은 지구를 적도에서는 수평으로, 극지방에서는 수직으로 에워싸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모빌 오일의 지질학자들은 적도 에콰도르의 정글과 말레이시아 남부 해안의 해구 지하에 위치한 지점에서 거대한 지하 도시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로도 이러한 곳 중 갈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인데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고대 상형 문자에 언급된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은 학자들이 말하는 시점에서 아주 오래된 공룡 시대뿐만 아니라 척추동물의 발생 시점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지구 내부의 더 깊은 곳에서는 신비하고 두려운 지하 세계의 도시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샴발라의 경우 그곳을 방문한 후에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샴발라는 아니지만 그 입문센터 격인 아가르타에 접근한 불교도가 있었는데, 그는 아가르타를 인구가 수백만 명의 평화와 평온의 위대한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내면에 태양과 지하호수 그리고 크리스탈로 만든 궁전이 있는 매우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은 그곳에 특별한 물과 수천 년 전에 신이 그들에게 준 비밀스러운 것에 의해서 생성된 위대한 빛의 강력한 광선으로 키워집니다. 이처럼 동화 같은 지하 세계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야기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콜럼버스조차도 모든 물이 극지방을 향해 흐르고 그곳에서 물이 보충되고 또한 방향이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인류가 무지하지 않다고 그 어떤 이는 또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신비와 환상의 땅에 대한 초기 기록 중 하나는 기원전 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히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비한 경험의 주인공인 그리스 의사 디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사제들로부터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곳에 비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 비밀의 왕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그는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여 히말라야 산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넘는 시간을 힘들게 걸은 이후에 갑자기 그들 주변의 풍경이 매우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그들이 지나간 이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곳의 장소가 위치를 옮긴 듯이 그들이 왔던 길이 사라졌고, 그들은 마치 환상에 의해서 작동되면서 보호되고 있는 장소에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보이는 한 소년을 만나 두 사람은 이 놀랍고도 신비한 땅의 통치자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곳의 통치자는 이들에게 매우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여행할 때 함께 동행할 것을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마법에 걸린 듯한 상황에서 두 사람은 이제껏 외부인이 본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세계,
놀라운 경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장엄한 빛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진 듯 뻗어 있었고 하늘에 빛나는 돌은 끊임없는 빛을 그곳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중에 떠다니는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곳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생소해 보일지라도 전혀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폴로니우스는 이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구에 있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다시 서쪽으로 돌아온 아폴로니우스는 즉시 로마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를 위험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자신을 넘어서는 듯한 발언을 한 자들을 매우 좋지 않게 보았고 그들은 가혹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니우스는 뭔가 그가 얻은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힘에 의해서 자신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로마의 법정에 소환된 아폴로니우스는 그의 범죄를 유혹한 두루마리를 그곳의 수석검사가 읽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두루마리 페이지에는 전혀 아무것도 써있지 않게 공백이 되었고 당국은 이것이 일종의 신성한 전조라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즉시 아폴로니우스의 모든 혐의를 철회했고 그는 범죄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했던 위기에서 기적처럼 석방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아폴로니우스는 로마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또다시 기소가 되어 황제 앞에서 법의 판결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폴로니우스는 300명의 증인으로 붐비고 있었던 법정 앞에 서서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나 자신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밝은 성광이 있었고 그는 모두의 시야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그는 히말라야 깊숙이 신들의 도시라고 보이는 곳을 방문한 뒤에 참된 도라도 깨우치고 신선이 된 걸까요? 한편 지난번에서도 등장했던 레이리는 이러한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히말라야 상기슭에 지하통로가 있는 동굴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말하던 통로 중 하나로 여겨지는 돌문이 발견된 적도 있었으나 그곳은 이후에 봉인된 상태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는 선택된 소수만이 알고 있으며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전혀 누설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전설적인 샴발라처럼 여겨지는 곳을 오랜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침내 궁극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기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곳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험가들 중 대부분은 약속의 도시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갈라진 땅의 틈에 떨어지거나 눈사태에 휘말리거나 야생동물 또는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낙원으로 가는 길은 다양한 종교, 신화, 전설, 민담에서도 많은 위험으로 가득하여 가는 길에 방해를 받는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지하세계의 주민들은 초인간에서부터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다차원의 미로인 걸까요? 한편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땅 아래 광대한 동굴과 그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 아래에서도 많은 지하 통로가 있는데 카시의 고대 이름인 바라나시는 히말라야 산맥의 지하 도시인 굽타 카시와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비밀 또는 숨겨진 것을 의미하는 굽타를 쓴 것처럼 인도 사람들은 이 통로가 바위나 다른 형태의 뭔가에 보호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은 대체로 이와 동일한 유형의 엘리멘탈이 애리조나 특정 산의 지하 통로를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게다가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터널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북쪽 콜롬비아에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거쳐 남쪽의 칠레, 동쪽의 아마존 정글까지 수백 마일에 이릅니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은 그들의 조상이 대지의 자궁에서 나왔고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대격변을 피하기 위해 신들이 간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후 그들은 나중에 지구의 구멍을 통해 다시 나타났는데 지구상의 이러한 출현 장소를 세노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노테는 물로 채워진 매우 깊은 구멍인데 유카탄에는 치첸이짜의 이 중 하나가 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 외곽의 몬테주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북서부의 만다는 해당 지역의 터널에서 나온 파란 눈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최초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히스토파 또는 문신을 한 사람들이라고 불렀으나 이들의 일부는 안전한 곳을 너무 빨리 떠난 탓에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밝은 빛이 표면의 어둠을 깨뜨릴 때까지 그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호피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제4의 세계이고 나머지 3개의 세계는 지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시파푸라는 구멍에서 나왔는데 많은 고난을 통해 단기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로라도 강과의 교차점 위쪽 리틀 콜로라도 협곡 바닥에서 발견된 그들의 출현 장소는 아직도 호피족의 성스러운 순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이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근처의 봉우리 기슭에 위치한 터널을 통해 지하 세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지하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마법을 행하고 있던 자신들 동족의 또 다른 분파에 의해서 지상으로 그만 쫓겨났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 자신의 다른 분파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2개의 심장 또는 도마뱀의 아이들이라는 것이 푸에블로들의 지하 영역을 침략한 이후 지상으로 몰아냈다고 말하는 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자리탄 푸에블로 인디아는 콜로라도의 그레이 샌듀스 근처 지구 자궁에서 나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리오 그란데를 따라 내려가 푸에블로를 세웠고 현재 로스알라모스로 알려진 지역은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곳은 일부 주장에 의하면 데로스라고 알려진 지하세계의 작은 종족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중부평원의 라코타 부족도 블랙힐스의 하니피크라는 위치에서 지구 땅 위로 올라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바호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은 한때 콜로라도주 실버턴 근처 산 아래에서 고요테로스와 백인들과 함께 지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온 이후 남쪽으로 이동하여 나바우땡 근처 아즈텍과 뉴멕시코의 덜스 사이에 있는 디네타 지역의 협곡에 정착했습니다. 뉴멕시코 전설에 따르면 몬테주마는 타오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푸에블로 피크 내부의 동굴에 살았던 존재들에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즈텍인들은 아즈틀란이라는 땅에서 온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파괴를 피한 이후 지코 모스토 또는 황금의 7도시라는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이 세상 표면에 나타나기 전에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호주 원주민들의 경우 그들의 조상이 땅에서 올라와 새로운 부족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벵골, 버마, 캐롤라인 제도, 파푸아 뉴기니, 말레이시아 부족에게도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플라톤은 우리에게 지구에 있는 많은 구멍들과 함께 경이로운 지역, 물, 진흙,
그리고 불의 지하 속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지구의 공동 중 하나는 나머지 공동보다 클 뿐만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호머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멀고 먼 곳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틈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인들은 이곳을 죽은 자의 땅인 타르타로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인들은 산자들의 땅이 험난한 장애물들과 강, 물이나 불의 몸체에 의해서 타르타로스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큰 것은 세계의 모든 바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구 반대편의 지하세계 타르타로스를 휩쓸고 나오며 통과한다고 믿었던 강 중에서 가장 큰 오세아노스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하 급류에는 망각의 강인 레떼와 지상과 지하세계를 구분하는 죽음의 강인 스틱스가 포함됩니다. 지하의 명계 가장 밑에 있는 나락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는 타르타로스는 하늘의 경계와 땅의 거리보다도 더 깊어 그곳에 만일 지상에서 노쇠를 떨어뜨린다면 9일을 밤낮 없이 계속 떨어져 10일째 도착하는 거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위험과 뜨거운 폭풍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며 잘못을 저지른 폐위된 신들을 가두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고대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온 사후세계였던 엘리시온 평야에서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 마련된 많은 동굴 그리고 고통의 구덩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지역 또는 왕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와 독일은 세상의 모양을 가지와 뿌리가 여러 면으로 뻗어있는 큰 주목이나 물풀의 나무로 보았습니다. 세계수 이그드라실의 뿌리는 지하 왕국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 모든 왕국은 긴룽 아가프라는 광대한 태초의 공허와 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드라실의 한 뿌리는 죽음의 땅인 니플하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믿음과 유사하게 많은 물들이 깊은 곳에서 인간 세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니플하임에서 끊임없이 끓고 휘저어 돌아가는 강은 흐에르 겔미르였고 그곳의 11개의 지류는 긴룽 아가프의 중앙의 공허의 장소에서 모두 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그드라실의 두 번째 뿌리는 신들의 땅인 아스가르드와 베너하임으로 향했습니다. 종종 이그드라실의 가지로 인해서 높은 땅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이 영역 또한 지하에 있었습니다. 사실 북유럽 우주론의 유일한 세계에서 지하가 아닌 곳은 표면 세계, 즉 중간계인 미드가르드의 세계뿐입니다. 그러한 미드가르드에서 긴룽 아가프를 거쳐 뻗어있는 무지개 다리 너머 아스가르드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지하세계는 정령, 언데드, 휴머노이드, 야만인 수호자 등 매우 다양한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영생을 찾기 위해 떠난 길가메시는 먼저 위의 하늘과 아래 저승과 연결된 마슈산에 도달해야만 했습니다. 겨우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는 12시간의 어둠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 신들의 장소인 광채와 보석으로만 이루어진 정원이 온통 가득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5장 3절에는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자가 없더라 라고 했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는 요나가 사흘 밤낮으로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자식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에서는 에녹이 천사가 그에게 보여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축복받은 땅이고 행복하고 비옥한 땅이다. 위로는 하늘의 나라가 있고 땅 깊은 곳에는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이 있으며 하늘에는 그 모든 기초들과 바람의 그릇이 있고 땅에는 구멍이 있으며 그 아래에는 강한 물이 있다 라고 말이죠. 다음은 블라바츠키에 져서 비밀 교리에서도 언급한 코카프 산맥의 페르시아 전설입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초자연적인 존재인 대바들과 페리들은 백사장이든 중앙아시아 산이든 그 지리적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 산 너머 북쪽에 있다는 것이었으며 여기서 페리는 파시의 먼 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전통은 항상 알려지지 않은 빙하의 음울한 바다와 암흑 지역을 언급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생명의 시작부터 존재한 거품마저도 생명의 샘이 되는 지역이 그 깊음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역의 많은 이야기들은 서로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땅속의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자연적이거나 인간 또는 다른 종이 만든 인공터널들의 입구가 있으며 그것은 서로 광대한 네트워크로 벌집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대륙과 연결되어 있거나 신비한 어떤 곳을 향하는지 언급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지하터널 네트워크로 의심되는 장소입니다. 현재 많은 부분이 세계 대격변으로 인하여 내려앉거나 파괴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는 조용히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략적인 위치도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의심되는 장소들을 간략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몽고의 몽골 부족들은 그들 조상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전해온 장소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움푹 들어간 곳 그 어딘가에 대홍수전 조상들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거대한 터널 시스템의 입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놀랍게도 그들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뉴욕 맨해튼 지역에 해당하는 그 어떤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뜬금없어 보이는 서로 다른 지역과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지 모를 지역들의 연결에 대한 얘기를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에 무시하기보다는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입구는 캐나다의 경우인데 그곳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나아니 계곡에서 비밀스러운 곳을 향하는 입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지역에 진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린 채 발견이 되어 이 지역에 머리 없는 사람들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의 맥켄지 산맥의 남쪽 끝에서 북서부의 맥켄지 강에 이르기까지 수백 마일에 걸쳐 신비함이 맴도는 지역입니다. 비록 지난 영상에서 가볍게 다뤘던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러한 이야기와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룬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는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곳은 온천과 유황, 간헐천으로 인해서 계곡을 주변 지역보다 1년 내내 약 30도 정도 더 따뜻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안개의 땅은 인디언들에게 금기라고 여겨져 왔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는 미국 남부의 아칸소인데 이곳은 미국에서 드물게 다이아몬드가 채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의 터널은 북쪽으로는 미주리주에, 동쪽으로는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에, 남쪽으로는 루이지애나주에, 서쪽으로는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주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때 북부 아칸소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동굴 탐험팀이 우연히 고대 터널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어 내부 세계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탐험가들은 아칸소 베이츠빌 바로 북쪽에서 2.5m가 넘는 키에 푸르스름한 피부를 가진 종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터널은 녹색 인광으로 밝혀져 있었고 그들은 첨단 기술을 가진 존재들로서 탐험가들에게 소개하길 자신들이 노아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체로키 인디언도
이와 같은 푸르스름한 피부의 종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죠. 체로키족에 따르면 그들은 켄터키 지역에도 거주했었습니다. 체로키족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실수로 이 파란 피부의 남자들을 죽이고 말았으며 체로키족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임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파란 피부의 2.5m가 훌쩍 넘는 키를 가진 자들에 대한 체로키족에게 전해져 온 이야기는 오늘날 아바타 영화에 그 영감을 주었던 걸까요? 이제 또 다른 곳인 미국 남서부 캘리포니아를 살펴보자면 그곳에는 코코이크 봉우리로 연결되는 대형 동굴인 크리스탈 동굴의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얼도어라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디언 원주민들과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어느 날 그들이 자신에게 얘기해준 어떤 단서를 쫓아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서의 끝에 어떤 터널 입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어가 당시 발견한 입구 속의 터널은 수정 터널로 보이는 매우 빛나는 곳이었고 그는 그 속으로 들어가 약 2km 정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코쿠이프 산속 아래로 내려가는 통로였는데 그렇게 2km를 내려간 이후 다시 그곳에서 13km 정도의 거리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매우 큰 동굴이 나타났고 그곳의 동굴 바닥에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넓은 물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강처럼 보이는 곳의 뚝에는 번쩍이는 노란 금광이 엄청나게 풍부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자신이 없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그곳에서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수집한 이후 조용히 후퇴했습니다. 이후 그처럼 놀라운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발견한 곳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 또한 그곳에 다시 갈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신비한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여 닫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봉인된 입구의 광범위한 위치 외에는 정확한 장소가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럼 이제 자포텍 지역의 경우 그곳에는 리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리오바는 죽음의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은 고대 신화 마을인 믹틀란이 근처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믹틀란은 지하세계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마을 근처 죽음의 동굴은 그곳에 존재하는 사원의 8개의 방 건물 중에 마지막 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지상에 4개의 방이 있고 지표면 아래에 4개의 더욱 중요한 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수백 년 전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한 이후 이교도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시도했던 사제들은 어떤 동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그곳의 대제사장은 주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의식을 그곳에서 거행했습니다. 그곳의 첫 번째 지하방은 인간 희생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었고 그 벽에는 그들의 다양한 신들 형상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에 있는 피 묻은 돌 제단은 인간 희생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죽은 대제사장의 시신이 안치된 곳이며 그 다음에 이어진 문은 그 지역 이전의 왕들의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왕들의 시신이 벽 주위에 있었고 그들과 함께 국가의 영광과 희생이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들의 방에서 4번째 방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거대한 석판으로 덮인 입구가 있었습니다. 석판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곳으로 연결된 곳이 있었는데 당시 원주민들은 불치병이나 쇠약해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우 특별한 경험과 함께 내세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의식을 거행한 이후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서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이후에 다시 돌아온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그것을 우연히 알게 된 정복 초기의 사제들은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여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수행원들과 함께 불을 붙인 횃불을 들고 사제들은 산 아래로 이어진 동굴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발걸음으로는 내려가기 힘든 매우 큰 계단들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래에는 양쪽에 높은 돌의 부벽이 있는 매우 넓은 돌로 포장된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계단에서부터 멀고 먼 땅 속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온 것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뼈가 여전히 깨끗한 채로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끝없이 펼쳐진 통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벽에 있는 길의 양쪽에는 큰 돌기둥이 있는 넓은 미로와 같은 곳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그곳 위의 산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감에 따라 축축한 공기가 그들 콧구멍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뱀들은 특유의 그들의 냄새와 함께 횃불의 빛으로부터 기둥의 그림자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앞으로 더욱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강한 찬바람이 그들 주위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횃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고, 그곳의 뱀의 위험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겨내기 힘든 이상한 소리 때문에 엄청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들은 급히 동굴 밖으로 달려갔고, 그곳 입구에 돌문에 세워둔 경비원들을 포함하여 그들 전체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동굴에서 물러나는 동안에 모든 돌문들은 닫혔고, 마침내 겨우 탈출에 성공했을 때 사제들은 그곳을 악마의 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고위 성직자는 모든 지하의 방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통하는 계단의 표식도 지음과 동시에 동굴의 입구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입구 속에 동굴에 이어져 있는 그 어딘가로 통할 내부의 길은 이후 수많은 흙과 거대한 돌과 바위들로 봉쇄되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어둡고 무언가가 방해를 하는 듯한 지하로 연결된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하다 보니 간략하게 한다는 걸 그만 깜빡하고 하나의 장소에 대한 내용을 너무 길게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영국 스태퍼드셔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곳 들판 어딘가에 어떤 한 남자가 차물을 파다가 흙 밑에서 커다란 금속판을 발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큰 금속판의 뚜껑은 매우 크고 타원형이었으며 금속의 고리가 장착되어 있었고, 그것은 어딘가로 이어지는 끝없는 지하 터널의 입구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뚜껑처럼 보이는 금속이 철인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위치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그 밭이 숲으로 둘러싸인 계곡에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 대한 보고는 1700년대 후반에 책을 썼던 플롯 박사의 스탠퍼드셔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몰타 섬으로서 가잘 파울라 마을 근처입니다. 파울라는 17세기에 마을이 설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지역 내에는 선사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고대의 알 수 없는 거석의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1902년 가잘 파울라에서 우물을 파던 일꾼들은 그곳에서 일을 하다 우연히 지하단지와 연결된 터널의 입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매우 복잡한 동굴로 이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각의 방처럼 된 공간이었는데 일부는 그보다 몇 배나 더 아래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흙을 파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단단한 암석을 파내어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지하의 방들을 처음 탐사했을 때 내부에서 무려 3만 개 이상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곳 아래에 있는 터널의 일부에서는 사람들의 방문들이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30명가량의 학생이 견학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곳에 들어간 가이드와 함께 그들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많은 수색대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결국은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번에는 예전에 단편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뉴멕시코주 덜스 기지에 관련한 곳입니다. 덜스에 있는 지하 군사기지이자 연구소는 우리 행성을 벌집처럼 둘러싸고 있는 터널의 지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지의 아래쪽에 위치한 낮은 층은 지부 내부 존재 또는 이계인의 통제하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지는 지하에 위치한 튜브 모양의 셔틀을 통해서 로스알라모스 연구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듯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는 1943년 설립되어 초기에 핵폭탄을 개발한 전적과 함께 원전과 재료, 바이오, 에너지, 의학, 나노, 항공, 우주 등 미국 안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어쨌건 이러한 덜스에서는 1947년부터 목재 회사로 가장한 단체가 덜스 기지 근처에 도로를 건설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통에 따르면 이상한 점은 목재 회사의 필수적인 목재는 전혀 운반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도로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임시로 옮길 필요가 있는 이유로 잠시 만들어졌다가 불필요한 경로는 다시 제거하는 모양새인 군사작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바오댐은 덜스 기지의 주요 전원 공급원이지만 두 번째 공급원은 또 다른 입구인 엘바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누군가 덜스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만큼 용감하다고 느낀다면 그가 지하단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1972년 핵 동력을 이용한 터널 뚫는 기계가 특허로 등록된 적이 있었고 1983년에 그 실체가 옴니 매거진이라는 곳에 드러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핵 두더지 기계가 지나간 자리는 그곳이 식으면서 매우 매끄럽고 유인하는 감촉의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계에 대한 증거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3년 이후 그에 대한 소식은 조용해졌으나 덜스 주변에는 무려 100개가 넘는 비밀 출구가 생겼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아출레타 메사 주변의 많은 곳, 덜스 호수 주변, 그리고 심지어는 극동까지의 복잡하고 깊은 부분의 터널들은 자연 동굴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덜스 주변 지역에서는 동물 절단 사건이 많이 보고되었고 여러 혈액 관련 실험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1980년대 중반에 리버모어 B 땡땡 연구소가 덜스 기지를 위한 혈액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국립정찰국의 델타그룹은 모두 외계 관련 프로젝트의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델타 기호는 빨간색 배경에 검은색의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덜스 기지의 기호는 그리스 문자 타우의 T가 포함된 델타 삼각형이며 이 전체 기호가 반전되어 삼각형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풍경의 아이콘이기도 한 레이니어 산 아래에도 매우 활동적인 UFO 기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고대 레무리아인의 기록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지하 금고가 있다는 비밀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니어 산의 만년설에는 복도가 있는 동굴의 미로가 있는데 1970년 8월에 과학자들은 산 정상에 올라서 그 동굴과 터널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대한 다른 보고들은 얻을 수 없었으나 다만 만년설 아래 깊은 곳에 작은 호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 테아마 카운티의 레슨산에 거대한 지하 도시로 통하는 입구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레슨산 기슭 근처에는 만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한때 그곳의 주민인 랄프는 그 입구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곳이 해발 7,000피트가 조금 넘는 산의 측면에
암석이 튀어나온 곳에 근처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스밸리 지역인데 이에 관련한 이야기 또한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는 미국 그레이트 베이슨 사막과 인접한 모하비 사막 북부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사막 계곡으로서 이곳에 있다는 데스밸리 사막 아래로 흐르는 터널과 파라민트 동굴에 살던 사람들에 대한 현지 인디언 전설도 있습니다. 그 입구는 파라민트산 아래쪽 윙게이트 패스 근처 지점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오래된 버려진 수갱 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람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진 이곳을 포함하여 제가 언급한 모든 곳에는 결코 가거나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단지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고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인생의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위험은 삼가하십시오. 어쨌건 이 터널은 죽음의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산의 측면을 통해서 지표면과 연결됩니다. 고대에는 배를 타고 이곳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 파라민트 산맥의 데스밸리 쪽에 있는 입구는 데스밸리 바닥에서 약 1.5km 위에 있으며 버니스 크릭 랜치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는 캘리포니아 시에스타 산의 입구입니다. 호피족의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도마뱀 종족의 13개 거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 부족은 이 시에스타 산이 보이지 않는 인간 종족의 산 내부에 있는 주거지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더 많은 기록들은 이 산을 고대 레무리아 세계의 입구로 묘사하고 있으며 레무리아 생존자들이 여전히 죽은 화산의 지하 터널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원주민들은 단단한 바위에서 지하 동굴을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이상한 힘을 가진 비스 모르투스를 사용하는 로티니안 형제단의 만남의 장소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비스 모르투스는 죽음의 힘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앞서서 언급한 뉴멕시코의 덜스 기지에서 사용되었던 장비와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1904년 영국 광산회사의 탐험가 J.C. 브라운은 이 산의 측면에서 움푹 패인 동굴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시에스타 산의 동굴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가 발견한 금 장신구들을 팔며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1934년 아브라함 맨스필드라는 사람은 시에스타 산과 블러프 크릭 지역 사이에 터널을 팠던 레무리아인 부족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972년에는 산호세에서 온 한 남자가 이 산의 남쪽 경사면을 지나가던 중 그가 파충류 인간형이라고 묘사한 종족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을 방문한 다른 방문객들은 난장이와 큰발 또는 흰 옷을 입은 거인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종족의 문화를 보았다고 보고했던 것이죠. 이번에는 뉴멕시코의 화이트 샌즈 미사일 실험장 주변 지역에 지하단지와 터널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주변 지역의 군사시험장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위대한 아파치 주장 빅토리오의 비밀 본부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이곳 터널에 대한 소문이 있는 봉우리를 불도저로 밀어내었고 산길 입구에 철문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브라운 마운틴 입구에 대한 것인데 이것 또한 저희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브라운 마운틴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모건튼 근처에 있는데 이곳은 모든 방문자에게 이 산에 대한 최상의 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에서 안내하고 있는 실제 고속도로와는 북쪽으로 약 2.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운 마운틴은 신기한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 원인은 어쩌면 입구에서 흘러나온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공유하는 온타리오 호수의 오데오 삼각지 입구는 수중도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 온타리오 호수에서는 빛을 내는 주황색 구체가 나와선 다시 호수로 다이빙하는 것들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오크빌과 토론토 사이였는데 많은 UFO가 해당 방향으로 행하는 것은 레이크뷰 발전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론토 시내 팔러먼트 스트리트에는 지하 터널로 가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입구는 두 개의 아파트 건물 사이에 있으며 하수도를 통해 터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토론토 아래의 지하 도시는 저라드 스트리트와 처치 스트리트 아래에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위에서 이상한 자기 효과가 관찰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두 곳 거리의 모퉁이는 토론토의 다른 어떤 곳보다 유난히 사고율이 매우 높았지만 발표된 수치는 실제와 다소 달랐습니다. 일부는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하는 기이한 지하 장비가 종종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외에 또 다른 캐나다의 터널은 현지 원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전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뉴펀들랜드주에 있는 한 철광산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깊이 파낸 이후에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광산은 폐쇄되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 경찰이 엄격하게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던 그 광산으로 가는 마을은 뉴펀들랜드와 퀘벡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어쩌면 밤늦게 몰래 들어가는 것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결코 가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번엔 브라질로 넘어가서 남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파라나주의 폰테그로세 근처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구 역시 파라나주에 있는 링콘 근처에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곳으로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에 있는 도시 조인빌리 근처의 산에 문제의 터널 입구가 있습니다. 산타 카타리나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매우 수상한 소음들이 보고되었었는데 그곳 원주민들은 지하에 과일 과수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하에 과일 과수원이라니요. 하지만 지하에 누군가도 과일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러한 산타 카타리나와 앞서 언급한 파라나주는 서로 지하 도시로 연결되는 터널망으로 마치 벌집 모양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텍사스의 제로니모 산, 히말라야 산맥의 보거바티 입구, 티베트 지하도시 쇼온시의 입구, 몽골과 중국의 국경 아래의 입구, 그리고 인도 베나레스의 쉐시나 우물을 통한 입구, 영국 글래스턴버리의 아눈 입구, 터키의 동굴 입구 및 미국 남서부의 포코너스, 켄터키 중남부의 켄터키 몬모스 동굴, 그리고 솔로몬 왕의 광산과 에포메오산, 그리고 이탈리아와 기자의 피라미드를 통한 입구, 그리고 북극과 남극 등등의 지하세계로 이어지는 수많은 입구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건축물의 잔해와 지하로 영원히 내려가는 나선형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 터널 시스템의 입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치 거미줄을 치듯 수많은 터널 통로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 속의 터널 시스템은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파충류 유형의 생물과 초자연적인 힘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러한 곳들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이야기로만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때 과거 사람들은 영적 가르침이 샴발라의 고위 마스터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져 왔다고 믿었습니다.
스승들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들이며 그들의 위대한 기도인 만트라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여기서 만트라란 진리의 말을 의미하는데 영적 또는 물리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 음절, 낱말 또는 구절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원이나 기도는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류에게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원의 아름다움과 힘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우 단순하지만 오묘한 진리의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신의 이름을 부여하는 초월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 우주의 모든 외적인 것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고차원의 위대한 존재가 지상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구체화하였고 초월자의 뜻이라고 불리는 사랑과 지능을 부여받은 인류를 통해 그 신성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표현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위대한 빛과 사랑이 지상에 내려오게 하시고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마음속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그 빛과 사랑이 이곳으로 와서 원래의 뜻대로 인간의 작은 의지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사랑과 빛의 힘으로 악이 거하는 문을 봉쇄하시고 이 땅에서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회복하게 하십시오. 기도에는 7개의 문장이 있으며 지구를 작동시키는 7광선, 7뿌리 인종, 7 둥근 땅의 존재, 그리고 이는 각 행성체계 내의 7체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7은 초월의식에 도달하기 전 인간의 상대적인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신의 마음 안의 빛의 지점은 상위 자아를 가리키며 그와 함께 사랑의 관점은 우주 수준의 계층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신의 뜻으로 빚어진 중심은 샴발라를 가리키고 바로 그것이 행성의 중심이자 신의 의지가 알려진 곳일까요? 샴발라 에너지는 우리 세상에 쏟아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지구 역사상 단 2번만 그 존재를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고대 인류가 첫 번째 시대에 큰 위기를 겪었을 때, 그리고 빛의 세력과 어둠 세력 사이에 큰 투쟁이 있었던 두 번째 시기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샴발라의 힘을 통해 우리는 암흑 세력과 싸우는 것이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샴발라 에너지는 우리 마음과 눈을 열어 세상에 우리 혼자가 아니며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다른 세상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잃어버린 시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으며 오래된 영혼은 인류를 돕는 교사와 안내자로 환생하고 있습니다. 샴발라는 의지 또는 힘의 에너지인 첫 번째 신성,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식의 에너지를 땅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의지의 에너지는 모든 존재의 생명력이며 과거에는 계층 구조를 통해서만 인류의 실체와 접촉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허용되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은 샴발라 에너지의 첫 번째 증거였으며 이는 문제를 드러내게 하여 오래된 전통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하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했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그 영향 아래서 아슬아슬하게 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가 그 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함에 따라 샴발라 힘의 영향은 더욱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1975년과 2000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컸는데 샴발라의 에너지가 인간의 의식으로 향할 때마다 더 많은 신성한 계획이 밝혀지고 더 많은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 에너지는 신성한 사랑의 원 안에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며 그것의 영향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통합의 달성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의 결과 중 한 가지는 아직도 많은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유엔의 형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고유한 에너지와 지맥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맥선은 말 그대로 지구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와 우주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의 강입니다. 그들은 다층 세상의 정맥에 비할 수 있으며 넥서스 포인트로 알려진 타임라인상에 중요하면서도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장소에 이끌립니다.
고대인들은 별을 마법 에너지의 주요 원천으로 여겼는데 많은 마법사들은 각 별의 중심에 고대 존재가 있는 무차원 공간과 교차하는 핀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태양은 그 별들의 관련 시스템 내에 거점 포인트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에너지는 별들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의 영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맥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성의 중심이나 수중 또는 고체 물체가 이들 사이의 연결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성 규모에서 연결은 행성 주변의 모든 특이 지점을 기반으로 상당히 일관된 공유 연결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이 성지 주변에 모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령에 대한 핫스팟도 그러한 영향에 따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연결 중에서 약한 부분이 다른 곳에 연결되지 않고 결국 주변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많은 경우에 약한 연결은 더욱더 강한 연결에 편입되어서 공유 연결 환경에 영구적으로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연결들은 광물과 지하 흐름 그리고 밀도와 같은 지역의 지리적 구성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며 위치에 따라 지맥은 생명을 유지하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한 모든 신성한 장소는 그 아래에 물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빗물이 지구에 흡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의 부산물로서 예를 들자면 지구의 창자에서 생성되는 1차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돔이라고 부르는 지구 표면을 향해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경우에는 블라인드 스프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표면에 도달하지 않는 간헐천과 같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은 바위나 점토층에 닿을 때까지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며 압력으로 인해서 암석의 균열을 통해 정맥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물을 수평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든 의미 있는 성지 아래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수맥이 표면에 도달하면 신성한 우물이 되며 사람들에게 치유 및 영적 명상의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신성한 장소는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의도적으로 수맥을 찾는 막대기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수역 위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맥은 그들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 지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지맥은 일반적으로 폭이 2m가량 되며 직선으로 흐르는 에너지의 강인데 대초부터 우리는 이러한 정렬의 힘을 사용해 왔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러한 에너지 전력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타이달 베이스 및 국회의사당의 원형홀을 활용하여 에너지 라인이 의도적으로 정렬되었습니다. 또한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는 영국의 천주교를 전파할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들이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교황은 그들이 다른 우상은 파괴하기를 원했지만 오래된 성지 자리인 바로 그곳에 다시 교회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에너지를 잘 알고 있었던 베네딕토의 수도원은 주요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곳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또한 이러한 에너지에 맞춰서 살고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호피족은 그들의 신성한 키바족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뉴욕의 이로쿼이족은 그들의 의술과 힘의 중심을 신성한 장소에 놓았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위대한 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중에 어두운 면에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는데 자신의 아리아인종 계획을 위해서 민속 관습과 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후 처음에 아리안 조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리학적으로 알게 되어 유럽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치 게르만 문화 잡지인 게르마니에는
유제프 하인슈와 같은 사람들이 신성한 라인과 같은 것에 대해 쓴 수많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히틀러는 북유럽의 인도 게르만 아리안 인종이 거주하는 땅의 사람들의 정신을 연구하고 다른 독일인들이 그 연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의 조상 유산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빌렘 토이트는 무시무시한 나치 SS의 수장이었던 헨리와 긴밀히 협력했고 그들의 베벨스부르크 성은 성배의 성이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설계된 이 삼각형 성의 북쪽 원형 타워는 나치의 아리안 인종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또한 히밀러, 스피어, 히틀러의 건축가 및 기타 나치는 세계의 해당 부분을 통제하려고 유럽 전역에서 지리학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본부였던 늑대 소굴은 두 개의 지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고대 성스러운 우물 위에 의도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지리학에 대한 나치 믿음의 또 다른 하나의 예는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산악부대의 분대는 전력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산이었던 엘브루즈 산꼭대기에 자신들 나치 깃발을 개항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우회했습니다. 나치에게 이 산은 매우 중요했는데 일부 아리안 혈통인 페르시아인들은 엘브루즈 산이 지구 에너지의 중심인 세계의 산이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나치 독일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히물러는 나치의 만자가 엘브루즈를 통제한다면 러시아인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치가 오컬트에 얼마나 심취했는지를 알게 되자 연합군은 그러한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동일한 원칙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운동의 피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숙련자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슬리 튜더 폴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영국에서 침묵의 시간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영국 전체가 1분 동안 멈춰서 평화를 위한 기도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이 하나가 된 그 순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에 명확한 통로가 만들어졌던 것일까요? 또한 세계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이후 부시는 학교 아이들이 매일 특정 시간에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역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단합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러한 영적 수준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에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지구 에너지는 기꺼이 왔던 걸까요? 1853년 윌리엄 피전은 기하학적 구조, 동물 및 인간 모양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류의 토공으로 만들어진 조각 언덕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언덕의 범위는 직선 및 연속적인 라인으로 확장되었으며 위스콘신, 아이오와 및 오하이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호나 초상의 문자가 발견되고 각 표식 아래에는 물의 원천이 발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조각 언덕은 신성한 에너지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였던 걸까요? 그리고 1950년대에 토니 웨드는 지맥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을 여는 매우 중대한 발견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특정 UFO 목격들이 항상 특별한 형태의 연결을 보인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혹시 에너지 라인을 지구의 지도로서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끝으로 일반적으로 주요 에너지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데 만일 그것이 교차한다면 바로 그 점에서 균열이 형성되고 이는 현실의 균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타임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넥서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며 균열의 크기는 교차하는 지점의 주변 환경의 현실 스트레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개의 작은 지맥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차하면 작은 균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스톤헨지와 같이 매우 강력한 주요 선이 여러 개 교차하고 작은 선이 여러 개 있는 지역은 더 크고 많은 균열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이 개방되는 빈도는 연결 지점의 상대적인 강도에 따라 결정되며 강력한 마법적인 연결이 존재하는 경우 현실이 분할될 기회가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로 미뤄볼 때 이와 관련한 지식을 고대인들은 이미 느끼거나 알고 있었고 후대 사람들도 전해 들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행성에너지 원천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그 속에서 인류는 여러 뿌리 종족 중 하나에 속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재 인류를 도우려는 자들은 그중 5번째 왕국에서 유래한 자들인 걸까요? 만일 샴발라가 존재한다면 그곳에 존재하는 자들의 진정한 정체는 누구이며 이 행성의 지하에 연결된 수많은 네트워크와 에너지 라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샴발라 이야기를 시작할 때 계획했던 실제 전해드리려 했던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대폭 줄었으나 다소 긴 내용의 시리즈가 되고 말았던 샴발라 이야기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이야기도 추가해서 단편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